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미치광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오늘 최혜병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처음입니다. 나오는 이유 뻔하지요. 지금까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번에도 안 나오면 가차없이 강제로 끌어낼 것이 뻔하니까 제발로 걸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기현이가 미적되는 사이에 구속 만기는 다가오는데 내란 특검이 전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메모를 보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내란을 준비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신의 죄를 가리고 국민이야 죽든 살든 정권만 연장하면 된다는 심보로 계엄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다. 이자에게는 한 번 사용도 가벼운 벌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과 함께 아직도 윤석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의 반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이 준비한 햇 부사 사과 여러분들 많이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님이요. 김일웅 님이 확인한 거면 끝 그러시는데, 예. 김일웅 님 경북 의성에서 사과하시는데 정어리몰이 이거 하기 전에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정도면은 최고고 가격도 최고다. 사과 좀 비싸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사과가 요즘에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야 우리 정어리몰도 사과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과는 너무 몸에 좋아서 많이들 드시고 싶은데 비싸서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에 비교해 보면 이거는 정말 맛있고 또 이 가격에 이런 사과 드시기 힘들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사과 주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 불편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551-3158 1551번에 3158 간편하게 이 전화로 주문하시면 정어리몰이 친절하게 주문 도와드릴 겁니다. 전화로 이용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는 정어리몰 소개할 때 이 전화번호도 좀 같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광어회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남태현님 칭찬받은 광어씨 재구매 끝 하셨는데 오늘 끝 하신 분들이 많네요. 예. 광어도 싱싱한 자연산 광어회, 그것도 큰 거.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얼마나 두툼하고 쫀득쫀득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당일 잡은 자연산 광어회를 잡아서 활어로 보내드리거든요. 손질을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보내드릴 수 있는 수량이 좀 한정적이라서 하루 정도 늦을 수도 있지만 제일 싱싱한 거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이 야심차게 준비한 자연산 대광어회 맛있게 드시고 햇 부사 사과 디저트로 이렇게 드시면 겁나게 좋겠지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1551-3158 전화 주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바다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바다 배경 보니까 또 좋지요. 최찬석 님께서요. 제주도 서귀포, 저희가 성산포 일출봉이죠. 뒤에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 아침 모습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최찬석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또 제주도 성산포를 배경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옛날에 성산포라는 시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성산포라고 하는 시가 제법 긴데 그 시를 다 외워서 이렇게 암송하던 제 후배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후배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은 11월 11일
제가 10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11이라는 숫자. 그게 겹치는 날짜 11월 11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분 패널 함께 하실 텐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안녕하세요. 나비 브로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재판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오시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윤석열이 오늘 최혜병 특검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최혜병 특검이 출범한 지 133일인가 됐는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오라 두 번 얘기했는데 안 나왔고 혹시 지금 출석했다는 속보 떴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뭐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이 찍기가 힘들겠던데요. 뭐 지하로 오도록 했다고 하는데 출석 조건으로 그거를 요구했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그 단계는 좀 지나갔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사 협조를 전혀 안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공판에도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참석하는 조건으로 내세웠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 게 다 들통이 났잖아요.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위증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 실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그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나오다가 나오는 그 꼼수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자기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니까 그때 가서 구속 만료로 풀어줄 만한 명분을 내세울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란 재판에도 나오는 거고요. 나와서 나 이렇게 재판 성실하게 임하고 있어. 근데 이 정도면 풀어줘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쪽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직위원이 재판을 워낙 미적되니까 이러다가 구속 만기 풀려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우리가 좀 합니다만 법률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워낙 뭐 걸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발부될 것들이 많으니까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다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윤석열 자백만 받으면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네,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증언들도 많이 나왔었고 지금 관계자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특검이 출석하라고 하다가 두 번이나 불응을 하다가 이번에 출석을 한 건데요. 뉴스를 보면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도 끌고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부 구속기간 만료 그리고 자칫하면 지난번처럼 내란 수기를 넘어 속옷 수계 장면을 국민들에게 다 보일 것이 우려돼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보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인지 권력이 기득권이 얽혀서 김건희와 주가조작범과 윤석열과 당시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까지 얽혀서 최혜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 수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올가매려가는지 가장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내란 특검 못지않게 최혜병 특검이 꼭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윤석열이라는 잘못된 군 통수권자가 있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군 장병들이 고통을 받았고 심지어 억울하게 사망한 군 장병의 죽음이 묻힐 뻔했고 최근에 보면은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는 까지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난맥의 한 부분으로 꼽히는 이 수사의 진실을 곧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봅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지기현이가요. 윤석열 내란 재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내년 1월 초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 있다. 지금 나와 있는 단계는 12월 말에 종결이었는데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1월 초에 기일을 더 넣을 생각이다. 그런데요. 지금 1월 18일이 구속기간 만기거든요. 재판을 1월 초에 종결한다. 이건 이제 심리를 종결한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직위원이 계산대로 하면 심리를 1월 초에 끝낸다. 그러고 선고 기일을 바로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풀어주고 지금
선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종결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는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심리를 종결한다는 거예요. 심리를 종결한다고 하면 실제 선고는 최소 한 달 이상 지나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그러니까 우리 결심 공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심리 끝내고 검찰에 구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고까지도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심리를 종결한다는 얘기는 결심하고 선고까지 가는 데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구속기한 만료가 지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생각으로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풀어준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풀어주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상상할 수가 없는 아마 후폭풍이 몰아닥칠 거예요.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자들을 직위원 판사 많이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만났다는 얘기들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근데 만나면은 나 유죄 선고할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직위원이를 믿을 수는 없어요. 직위원 믿고 갔다가는 이건 무조건 안 되고 직위원 재판부 떠나서 일단 다른 영장을 청구해서 그 혐의로 발부를 해야 이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특검이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발견된 여인용 메모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내란이라든가 외환에 혐의가 지금 추가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아마 그런 대응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재판에서도 그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게 지금 국민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죄송하고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건지 그리고 왜 다른 재판부와 달리 이렇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내란 수괴 변호인단으로 해서 쩔쩔매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직위원 재판부가 혹시 윤석열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고 이후에 로펌으로 가거나 극우 세력의 변호인단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재판부도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구속 만료 예전에 구속 풀어놨을 때 그때 집에서 진짜 아프던 사람들까지 그 길거리에 뛰쳐나왔던 거 사법부에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집회 주말에 나갔었는데요. 꽝꽝 언 바닥에 장애인분들까지 나와서 거기 앉아가지고 집회했어요. 사법부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염원이 무엇인지 꼭 좀 염두에 두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아이고. 오전에 재판이 있으셨다고. 예, 앞에 재판이 안 끝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또 금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 1번지에서 윤석열 3617 변호인 맡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해주셨는데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재판장이랑 정구승 변호사가 열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얄밉게 해가지고. 제가 또 다음 기회 있으면 더 얄밉게 한번. 그럴 줄 알았으면 윤석열 변호인 측 말고 윤석열 측을 맡겨볼 걸 그랬어요. 아예 윤석열을. 그러면 아마 국민 밉상으로 바로 등극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술을 몇 병 먹고 해야 됩니다. 방송을. 이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직위원이 오늘 아침에 지금 내년 1월 초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다. 12월 말에 종결할 생각이었는데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1월 초에 기일을 더 넣을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1월 18일이 윤석열 구속기한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직위원이 말은 만기 전에 선고를 끝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심리를 1월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1월 초까지 자기가 공판기일을 잡겠다는 말로 들리고요. 공판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1월 초까지 변론을 듣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변론 종결을 1월 초에 한다 그러면은 1월 셋째 주까지 판결 선고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이제 평소에 하는 그런 잡범들 사건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사건을 겨우 1월에 3주 만에 판결 선고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할까? 자기가 날리면 어떻게 한다고 쳐요. 근데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기도 한데 3주, 2주 만에 판결 선고를 급하게 해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든 어느 쪽에서든 다 졸속재판이라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목표로 잡은 연말까지 재판을 마친다고 했었으면은 재판 진행을 이렇게 공판을 띄엄띄엄 잡으면 안 되고 윤석열이 뭐라고 하든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고 혼도 막 내고 짜증도 내야 되는데 실실 웃으면서 뭐 요청하면 다 들어주고 무슨 칠순잔치 MC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1월 달까지 미뤄지고 우리 국민들로서는 1월에 만약에 저러다가 또 뭐 그때 아파 또 윤석열이 아프대. 아 뭐 변호사가 또 자빠졌대 오다가 경토사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또 미룬다 그러면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 저 자식 또 기어 나오냐. 그걸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지기현 이 사람은. 그러면 네. 두 번째 질문. 지기현이가 저렇게 지금 뭐 세워라 내워라 하더라도 네. 1월 18일 이전에 다른 걸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으면 계속 구속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이적자 이번에 기소된 거 예.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건 가능합니까? 네, 그런 건 가능합니다. 예, 별도로 기소된 걸로 또 구속하는 것은 가능하죠. 구속될 사안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달아서 가는 건데 예. 이제 일반 국민들은 또 이게 워낙 법원이 희한한 결정들을 많이 하니까 일반 이적죄 뭐 법리적으로 팩트는 맞지만 법리적으로 그게 일반 이적죄인지 군사상 이익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따구로 또 나올까봐 예.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일반 이적죄로 지금 기소가 됐죠. 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이제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한 것은 안 되고 예.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영장 발부하는 것은 뭐 본인이 뭐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다든지 그러면 재판 안 받고 도주해야 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는 거거든요. 영장 발부를. 그러니까 법원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또 뭐 윤석열 재판 제깍제깍 잘 나오는데 집에서 출퇴근 잘하는데 이러면 또 발부 안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적죄 재판의 담당 재판부가 어디냐 하는 건데 그렇죠. 또 지기현이 맡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진짜 난리 나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그 배당 문제 때문에 이게 무작위 배당인 것처럼 법원이 얘기했다가 지정 배당한 게 지금 들통이 나가지고 드러났죠. 엄청나게 욕먹었잖아요. 예. 근데 지기현이 또 그리고 지기현은 내년에 1월에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재판부나 다른 법원으로 인사 이동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 조희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 다시 지기현이 이 사건을 배당받는다 그러면은 거의 법원으로서는 자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렇게 봅니다. 보수형님 TV님 아니 저거리 방송에서 사형 내리지 않았습니까? 앵커님 속히 집행해 주세요. 그래야 100만 갑니다. 네. 아니 100만은 100만인데 이거 사형 좀 집행 저희가 어떻게 해요? 자 아무튼 이제 이적죄로 기소가 됐는데 윤석열 구속 기한 만기가 다가오지만 그렇게 우리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을 어떤 자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지기현이한테는 정말 넋놓고 있다가 당했지만 그런 일 또 일어난다면 그때는 국민이 용납할 수가 없겠지요. 자, 이적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어제 내란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여인영 방첩사령관 했던 자지요. 여인영이 메모 이걸 이제 휴대폰을 군에서 포렌식을 해가지고 다 밝혀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이제 이적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적군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맨 처음에 우리가 떠올렸던 말은 외환유치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그러니까 외국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죄. 그런데 처음에는 외환유치 했는데 그 법조문을 보니까 적과 통모 서로 이렇게 뭐 짜고 해야 되게끔 돼 있는데 이건 윤석열이 북한과 짜고 한 것은 아니고 북한을 건드려서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가고 그걸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외환유치죄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외환죄인데 변호사님 네. 외환죄 중에 이적죄가 들어갑니까? 외환의 장이라 그래서 예. 그 장 안에 들어가는데 외환 유치죄하고 일반 이적죄는 다른 범죄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형이 일반 이적죄가 살짝 낮아요. 그럼 이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긴장 상황을 만들면서 결국은 적을 이롭게 하는 네. 그런 행위가 됐다. 우리 그 군에 손해를 끼쳤다. 그렇죠. 이런 혐의인 거죠. 네, 군사상 이익을 해하여야 하는데 예.
유죄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국군 아마 정보사령부 뭐 장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의 어떤 정보원한테 국군의 기밀사항, 한국군의 기밀사항을 많이 넘겨가지고 우리 공작원들이 신분이 다 노출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법원이 판단하기를 이런 정보를 다 넘기게 되면은 전부 다 정보들이 넘기면 신원들이 다 밝혀지고 작전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는 거다라고 판단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사안은 드론을 보내가지고 드론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걸리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일부러 걸릴 수 있는 허접한 드론을 굉장히 소리가 큰 드론 좀 제발 발견해 주세요 하면서 저공 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을 나게 하게끔 한 건데 만약에 그렇게 전투 상황이 됐다면 군인들이 출동하고 뭐 국민들도 많이 손해가 있고 수많은 손해가 발생할 텐데 쟁점은 실제로 전투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군사상 이익이 무엇을 해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극우 쪽에서는 뭐 무슨 전쟁 났냐 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때 드론이 가면서 북한이 진짜 열이 엄청나게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계태세가 막 나고 긴장관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군인들이 또 나름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없는 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군인들이 긴장하게 하고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게 하는 많은 작전들을 수행하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꼭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엉뚱한데 국방력이 소모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문제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 조사도 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안에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만 이걸 다 맡겨놓고 뭐 그럴 일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건데 김성환 평론가님 이거 매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군 합참이 최근에 이제 합참 의장 지시로 장성급들 전부 교체하고 그다음에 연관급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속간내는 작업들을 하긴 하겠지만 내란과 관련돼 있는 부서의 연관급들은 전부 교체한다. 이런 방침을 정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해서 일종의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법 처리를 한다는 뜻인데 사법 처리를 할 만큼의 혐의가 입증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협조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도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암묵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도와준다거나 또 그리고 일방적인 부당한 지시를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란에 협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법 처리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은 내란 문제에 대해서 협조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은 제자리 자기의 원래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자리로 보내버리거나 이렇게 하라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저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그 문건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계엄이 일어나고 계엄이 해제된 이후죠. 그 이후에 윤석열 지시로 인해서 미국 측에 공문을 보냈다라는 부분이 폭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자를 보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외교부 장관이 발신으로 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데 이걸 특검을 하거나 수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소까지는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당시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보면은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도 이런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 그 자리에 파면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소만 돼서는 파면이 안 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뭐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소송까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란에 동조했던 일부 공직자라던가 고위 관료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증거인멸을 하거나 계속 내란 잔당을 부추기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특검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기소할 부분은 기소를 하되 그렇게 하지 없는 부분까지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그래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고 다시 윤석열 이적죄에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들 내란 특검이 밝혀냈는데요. 먼저 박지영 특검보가 이 내용 밝힌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포렌식 결과를 작업을 통해 여인영의 핸드폰에서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24년 10월 18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후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게소 10월 23일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유기 풍선, 드론, 국지 포격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10월 27일입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압수수색 11월 5일 적 행동이 먼저인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그다음에 11월 6일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11월 9일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호준, 양정천, 조혜주 11월 15일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태세 메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평가는 군사 기밀 침해 우려가 있어서 설명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자, 이제 특검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걸 들어보면 언제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전쟁이 나든 말든 국민이야 죽든 말든 그러면서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이렇게 하는데도 너네들이 도발 안 해? 하는 데만 골라서 한 겁니다. 이게 군대 간첩 잡자는 방첩사령관이 할 짓입니까? 이걸 보면 윤석열이 그냥 술김에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요. 언제부터 모의를 했는지도 나타나지만 정말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타겟을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삼지연을 건들면 이건 그야말로 기밀성이 가장 섬기는 그 장소 아닙니까? 우상화 장소예요. 이걸 건드렸다? 이러면은 참지 못할 거다. 또 외국인들이 놀러오는 원산, 김정은 휴양소 이런 거 하면은 가만히 안 있겠지 뭐.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짰는지를 알 수 있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네. 이거 여인영이가 이렇게 파일을 저장을 해놨던 것이 다 풀렸는데 노상훈이 거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렇죠. 사인은 각오하고 있어 뭐 이런 문구들이 흡사해 보이고 그러니까 공모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이 이야기해왔던 경고성 계엄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는 거고요. 사실상 이 증거가 발견됨으로 해서 윤석열의 사형이 확정이고 사형되어야만 하고 사형하지 않으면 법원이 굉장히 문제 있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들의 목표 지점이 드러났어요. 목표 상태, 최종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보니까 23일 그러니까 24년 10월 23일에 오전 9시 20분경에 그 메모를 한 것을 보니 원하는 목표와 희망 상태가 적혀져 있는데 거기 미니멈이 안보 위기, 맥시멈이 노아의 홍수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게 정확히 표현하려면 노아의 방주라고 해야 될 텐데 그 창세기 성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 차서 신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답이 없다. 그래서 노아 가족과 일부 생물들만 방주에 태우고 나머지는 40일 동안 비를 퍼부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절해버리는 싹 쓸어버리는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이 세계관이 뭐냐면 본인들은 방주에 탈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전쟁을 불사한다는 거. 맥시멈 최대 우리는 전쟁까지 불사하고 국민들이 많이 죽거나 다쳐도 혹은 소위 말해서 우리 같은 이렇게 방송 나와가지고 진보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다 죽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걸 희망한다고까지 이 작전을 펼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것. 계엄 사유인 전치 상태를 일부러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겁니다. 여인형이 충암고죠. 그러니까 내란이 실패한 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많은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맞아 이건 계엄을 해야 돼라고 생각했다면 실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동조하는 군인들은 없고 야 우리 충암고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먹자 이렇게 한 데서 의기투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여인형 너희들밖에 믿을 거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한 거죠. 정말 생각하면 오죽하면은요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냥 뭐 건조하게 뭐 기소하였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죠. 그런데 어제 이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을 끝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설마 했다. 그런데 그 설마가 사실로 드러나는데 너무 참담했다. 특검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혹으로 종결되는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그에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혜원 원장님,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딱 드러나면 그래 확실하구만. 오히려 쾌재를 불러야 되는데 오죽하면 수사를 했던 특검보가 정말 이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를 보면 보는 내내 사람들이 소름 끼치고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마 특검보들이 윤석열의 이적죄와 관련된 수사를 하다 보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국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한반도를 불바다로 정말 만들고 정말 어디를 폭파해서 물난리를 일으켜서 국민들이 죽게 해서라도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던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했던 것이 거의 사실로 확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정말 참담했던 것은 뭐냐면요. 이 군 장병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이 군 장병들의 가족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하면서 접경 지역을 진짜 가보면 깜짝 놀랐는데 정말 논밭에 탱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쟁의 전짜만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아이들을 껴안고 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보가 지금 브리핑한 내용이 핵심 단어만 있지 실제로 얼마나 상세한지는 아마 생략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사상 안보라던가 이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저 전문을 거의 다 봤던 특검보 입장에서는 정말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독일의 그 전범들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한때 위대했다고 생각했던 독일 민족이 히틀러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 세계에 부끄러운 인간으로서 지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들을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집에 와서 잠을 못 자고 통곡을 했다라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저 특검보나 특검에 관여했던 수사관들이 여인형의 메모를 보면서 윤석열과 그의 동조자들이 과연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악마를 뽑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윤석열이 툭하면 맺히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는 드디어 드러났다. 바로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반국가 세력은요. 반 김건희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은 김건희가 그 트리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인형에 구체화되어 있는 메모가 이번에 이제 시작된 게
2024년 10월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첫 메모가 이번에 특검에 공개가 된 게 10월 18일이에요. 근데 10월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그 무렵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통령실 김건희에 가까운 사람들 인적 쇄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김건희 대외 활동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두 번째 특검법까지 계속 이렇게 부결이 됐는데요. 친한계가 이탈 움직임이 막 생겨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압박을 받느니 계엄을 그냥 해버리자. 이렇게 하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홍장원 차장의 증언을 통해서도 밝혀졌고 그랬는데 노상원 수첩보고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뭐 어떻게 해버린다, 수장한다, 폭파한다 그랬는데 이게 여인형 메모에서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 명단들을 한번 보면은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양정천. 아마 이건 양정철을 네, 양정천으로 잘못 쓴 것 같고 조혜주.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민웅은 김민석 총리 형이죠. 시민운동 하시는. 양경수는 누구예요? 양경수. 그 민주노총 위원장 했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추정이 됩니다. 조혜주는 판사죠. 네. 대법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차분하게 해놓고 계엄을 발동하면 체포할 사람들을 다 홍장원한테 이렇게 불러준 이름하고 다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명단도 이제 노상훈 수첩은 훨씬 더 많잖아요. 사람 수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하고 연결을 하면 노상훈도 그러니 거의 사회 청소를 한다는, 그러니까 인종 청소, 예전에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우리 같은 순혈 외에는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야 된다. 사람을 솎아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상훈의 세계관하고 여인형의 수첩에 나오는 저런 관점들, 그러니까 저게 어떤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적대적이고 자신들에게 계속 뭔가 방해가 되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게 만드는 사람들을 죽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국군들을 동원하고 국민들의 손에 생명도 담보를 하고, 이거 실제로 실현됐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전투가 지역적으로 나면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기업들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는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전 국민들을 제물로 바치겠다. 그런 의미밖에 더 되겠습니까? 단이님, 아 끔찍하다. 저 계획 성공했다면 아찔하다. 우린 지금 다 죽은 목숨일 것. 우리 앵커님도 저 죽일 놈들. 그렇죠. 저도 뭐 온전했겠습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고는, 그래서 실행에 옮겨놓고는 송미령 장관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계엄 선포하고 나서 돌아와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한번 해보면,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송미령 장관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당분간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시적 계엄이다, 경고성 계엄이다 이러면, 근데 뭐 네. 이게 곧 일회성이다 뭐 이런 말씀은 없었다는 거죠? 예, 일회성이라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는데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한 2, 3분 동안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고요. 동원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머릿수 11명 채우기 위해서 불려가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가 나오게 됐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송미령 장관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평소에는 방송 시작 전에 하이라이트를 틀어드리는데 제가 어제 저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송미령 장관의 증언도 그렇고 제가 저 재판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란 재판을 저 이중관 부장판사가 했다면 지금쯤은 결과가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이중관 부장판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거기에 맞는 증언을 채택하고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않습니까? 직위원이 보십시오. 이건 맨날 농담 따먹게 하고 실실 웃으면서 예, 죄송합니다. 이따 얘기나 하고 아까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하시던 뭐 칠순잔치 뭐 사회 보는 겁니까? 이런 자와 좀 비교가 많이 되니까 한번 보시라고 저희가 틀어드렸는데 아니 저 증언의 핵심은 그겁니다. 한덕수가 맨날 뭐 이건 뭐 나는 말리려고 했다. 무슨 택도 없는 소리. 그리고 한덕수의 증언을 배척하면서 윤석열의 말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윤석열이 계속 질서 유지 차원의 계엄이었다. 일회성이다. 이따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동안이요. 그러니까 그 계엄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뭐 계엄 비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송미령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한덕수 장관에게 당분간 뭐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상태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이 계엄 사태를 끌고 가서 본인의 독재를 꿈꾸고 있었고 더 우리가 주목할 부분 한덕수는 이 상황을 즐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송미령 장관의 어제 저 태도를 유심히 봤는데요. 그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의 국토부 장관이 출석해서 피해자라고 했다가 이승환 부장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보면서 윤석열 시대의 뭐 국무위원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재판관들이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도 볼 수 있는 그런 재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윤석열을 정신감정을 시켜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일종의 사이코패스하고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서 뭔가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공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질까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기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정당하다고만 생각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거나 힘들어하든 그 신경을 전혀 안 쓰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뭐 의사 증언 갑자기 자기가 숫자 막 얘기해도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잖아요. 막 석유가 막 나오는 것처럼 국민한테 발표를 해도 그걸 자기가 큰 성과를 가져간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 당시 상황에서도 제가 볼 때는 당시에 국무위원 중에서 장관들 중에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나 당황스러워서 그 좀 겁을 먹은 표정을 지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장관들 앞에서 물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마실 것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그냥 해결할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상황을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수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 왜 내란을 일으켰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이제야 알게 됐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게으른 러너님, 오늘 알기 전까지는 전쟁까지는 설마 했는데 설마 하셨어요? 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전쟁으로 뭣도 모르고 앉아서 다 죽을 뻔했네. 씨바 용서는 없다. 관련자들 싹 다 사형시켜. 사형시켜야죠. 국민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신들의 죄를 덮고 정권을 연장해 보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인간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한두 번만 더 소개하고요. 라라님. 최전방 현역 장병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전쟁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전광명님. 최재형 목사님 이름이 올라간 걸 보니까 김건희가 확실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분개하고 계시는데. 예, 강 변호사님. 네. 그 송미령 장관의 저 증언 중에 키워드는 동원입니다. 동원.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무회의를 안 하는 것이 계엄을 막는 길이거든요. 한덕수의 재판에서도 거의 뭐 관두권 못 박는 전 증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회의 실제로 뒤에 눈물을 흘린 뒤에 총무령 장관이 그 말도 했습니다. 안 갔어야 했다 내가. 안 갔어야 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한덕수는 오라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국무위원들 마음속에는 국무회의를 안 해버리면 계엄을 못하는 건데 억지로 동원됐다. 나는 원치 않은데 갔고 병풍처럼 의사존족수 채우는 데 나를 쓰임받았다. 그 말은 전화했던 한덕수가 명백하게 계엄의 중요 임무 종사를 한 것이다. 계엄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했다. 그걸 명시적으로 증언했다고 봅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악랄한 자들인데요. 이제 다 진실이 드러납니다. 너네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하려고 했구나 하는 거 드러나고요. 이상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받은 적, 문건 받은 적 없죠. 저기 보니까 단전다수 써진 것 같다. 그리고 소방청에 전화해서 했다. 그건 아니고 단전다수 지시한 게 아니고 잘 처리하라고 그따위 얘기를 했죠. 이상민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소방청의 대변인 백승두 대변인이 증언한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큰 사건 사고 접수된 거는 없는지 어떤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그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그때 전화를 받고 옆에 있던 우리 그 간부들도 제가 아마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냐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아니라는. 청장이 그 단수단전이란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조정관하고 그 차장이 단수단전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그때가 제일 듣기로는 JTBC하고 MBC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놓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결국 자기 살자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역사에 어떤 교훈 같은 게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언론사, 그러니까 언론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헌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언론사한테 우리한테 불리하게 보도하거나 밉보였던 곳은 가가지고 단전단수하고 아마 단전단수로만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기자들도 속아내가지고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그렇게 지시를 하면은 말 들을 거라고 착각하는 하는 모양이에요. 그 송미령 장관을 부른 것을 보면 이제 송미령 장관한테 전화해서 지금 어딥니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착합니까? 10시 10분인가 13분인가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을 전부 부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딱딱딱딱 봐가지고 미리 고른 것 같아요. 이 자들은 부르지 마. 여기는 불러. 이렇게 좀 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표 주제가 김문수인 거죠. 김문수 이 사람은 또라이기 때문에 또라이니까 뭔 짓을 할지 몰라. 보지 마. 이거 막으면 안 되니까. 또 있잖아요. 유인촌. 안 불렀어요. 유인촌은 왜 안 불렀을까? 그러니까 거기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똘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송미령 장관이 울산까지 가서 행사에 참석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고 계시죠? 도착이 언제냐? 이렇게까지 묻고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라고 재촉을 했다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이제 확실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불러도 혹시나 안 오진 않더라도 따지고 들거나 엉뚱한 행동을 상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울산 행사에 이상민이 같이 갔어요. 갈 때 같은 비행기로 갔어요. 비행기 어떻게 해서 같이 탔냐? 그랬더니 같이 탄 건 아니고 울산에 가는 비행기 편이 많지 않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은 비행기로 갔는데 갔다가 올 때도 같이 올라오는 걸로 돼 있는 거죠. 또 이상민이가 마지막에 인사말도 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상민은 먼저 올라온 거죠. 그것만 봐도 이상민, 박성재 이런 자들은 깊숙이 모의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만 봐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 충분히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전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각에서 적어도 계엄 이후에 상황을 통제해야만 하는 내각의 핵심 인물들은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계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가 핵심이잖아요. 계엄 이후의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고,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이제 법정을 보면서 아까도 봤던 증언이나 이런 장면을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게, 윤석열은 재판 나와가지고 뭐 질문하다가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 나면 웃어요, 자꾸. 아이, 자식, 이거. 네, 그런 식으로. 그게 어떤 의미일까? 저 사람 왜 자기한테, 예를 들면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의원 끄집어내라고 내 지시 받았다, 문무수고 들어가 받았다 이런 거 할 때 막 웃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본인이 구속되거나 이제 탄핵 시국에 들어갔을 때부터 일종의 교실을 다 내린 거예요. 세계관을 하나 짜가지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거에 틀을 만들어 놓고, 행안부 장관 너는 단전단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박성재 너는 이렇게 얘기해. 계엄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계엄 이후에 수습을 위해서 회의했다고 그래. 하나하나 세계관을 맞춰서 퍼즐을 맞춰놨는데, 나름대로 자기 퍼즐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은 이 자식이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네 이거. 죽겠네 진짜.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금 거짓말했던 국무회의 위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거짓말들이 윤석열이 구속이 안 되고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지령을 내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구속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구속 취소를 한 후과가 이런 식으로 행정력과 사법력이 낭비되게끔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게 나와요. 이 거짓말들 수습하느라. 밑에 사람들 다 괴롭고.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흉내낼 때 이 자식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흉내 내지 마세요. 너무 똑같아서 나 소름 끼쳤어요. 아니 근데 자기 앞에서 무릎 꿇으라면 꿇고 거두경례하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 군 장성이 자기 앞에 대놓고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계엄의 모의와 준비 단계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2024년 10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트리거는 김건희였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김건희의 어떤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 결국 자기가 대통령직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건드리는 것 자체도 용납을 못했겠지만 그러면 그 시점에 자기가 제일 긴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상민하고 여인영 같은 충안파 그 같이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용현하고 노상원은 제가 볼 땐 노상원을 윤석열한테 한두 번 정도 소개시켜 줄 수 있었겠지만 김용현이 노상원까지 완전히 끌어들여가지고 깊숙하게 넣었다기보다는 김용현은 윤석열한테 똑똑하게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거거든요. 김용현은 그런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상원은 자기 뒤에다 놓고 실제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정보사를 움직이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엄에 대한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핵심 멤버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뭔가를 실행에 옮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총선 끝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군 사령관들 지금 이제 뭐 특전사나 수방사나 이런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안가나 이런 데로 불러들여서 충성 맹세를 하게 만들고 실제로 군을 움직이게 하는 계획으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게 증거가 지금 다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사법부를 좀 우습게 보는 태도도 반영된 거 아닐까요? 저는 많은 재판을 취재해봤지만 저렇게 법정에서 비웃듯이 웃는 사람은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빼고는, 그런 범죄자들 빼고는. 그래서 사법부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심리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증환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참석했던 전 국토부 장관이 피해자라니까 바로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 고개 숙이고 너 어떻게 했어요? 최상목, 이선민 불출석에 강제 구인해버려. 하니까 다들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얼마나 준엄하게 이 상황을 보고 윤석열을 대하느냐도 윤석열의 태도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법부가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 특수통 있을 때 기획수사 엄청 했잖아요. 스토리라인 짜가지고 등장인물도 끼워놓고 범죄 혐의 만들어내고 그런 기획하던 그 버릇이 아직 남아있는 거라니까요. 이 모든 걸 다 짠다니까요. 모든 거짓말들을. 아니 그리고 특수통 오래 하면서요. 대통령까지 잡아봤잖아요.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자식 내가 데리고 오면 저거 금방 내가 잡을 수 있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위에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고 머릿속에 아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다향기님, 죽는 그 순간까지 바늘로 콕콕 찌르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너무 많이 찔러야 되는데. 잔인합니까? 저는요, 참 웬만하면 이런 말씀 여러분 너무 심하니까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한테 어떻게 벌을 주고 싶냐고 그러면 그야말로 광화문 내거리에 놔두고 다 국민들이 돌로 쳐가지고 쳐다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항소 포기 관련된 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아님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셨는데, 경아님은 많이 못 뵌 분인데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19,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좋아요가 7,000명이 안 되고 있군요. 경아님이 놀라실 만합니다. 백운계 정치 1번지 좋아요가 이렇게 적은가? 왜 경아님 놀라게 하고 그러세요? 자, 송미령 장관이 이렇게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 송 장관이 윤석열 때도 장관이고 지금도 장관인데 국무회의를 어떻게 하는가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도 궁금해요. 어떨 때 우리가 박수치냐면 내가 생각하는 걸 똑같이 생각할 때 박수쳐요. 역시 이진관 부장판사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거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지금도 장관이시고 그 앞에도 장관으로 계셨는데 국무회의 하는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까? 어떠신가요? 많이 다릅니다. 전에는 이미 실무자부터 차관회의를 거쳐서 각 부처별로 정리된 그 안건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1주 전부터 국무회의의 의안에 대해서 다 세팅이 돼 있고 그래서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논의가 오갈지도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거고요. 정해져 있고 모든 게 다 결정돼 있는 형태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국무회의는 국민들한테 그 과정들을 그 공개를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토의 과제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전 정권의 국무회의는 사실상 사전 논의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 자체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이런 게 사실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모임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에서 미리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는 저 질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저걸 통해서 봤을 때 지금의 국무회의 그리고 윤석열 때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회의도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그 회의는 하기 싫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 들을 마음이 없고 우리 그렇잖아요. 59분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국무회의 하면은 59분 동안 혼자 떠든다 그러는데 무슨 다른 사람 얘기, 장관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 지시사항이든 뭐든 뭐 시시껍절한 밥 먹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얘기하고 또 지금 자기가 불만 갖고 있는 거 다 얘기하고 그냥 그러고 끝냈겠죠. 무슨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냈겠어요. 아이고. 자, 항소 포기 이걸 가지고 지금 시끄러운데 이게 시끄러울 일인가 싶습니다만 자 시끄러우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지금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고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랄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딱 그냥 이것만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검사들 왜 반발합니까? 아니 항소를 왜 포기합니까? 그러면은 검사 하지 말아야죠.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항소 포기 자체를 할 만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떠드는 거잖아요. 그 검사들이 이재명 정부 이후에 임명이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윤석열 때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조사하러 가가지고 휴대폰 반납하고 무혐의하고 그럴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러면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계산으로 날짜를 몇십 년 동안 50몇 년간 법원 이래로 다 해왔는데 갑자기 시간으로 해가지고 직위원회가 풀어줬는데 그 즉시 항고를 직위원회도 당연히 즉시 항고 할 줄 알았다. 안 했잖아요.
그거 한 번도 시간으로 해본 적이 없던 검사들 아닙니까? 그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때로 달려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갖고도 지금 무슨 의도로 이자들이 하고 있는지 잘 아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강백신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지금 한동훈도 막 나서가지고 야, 이렇게 돼가지고 수많은 이익을 저자들한테 안겨주게 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 팩트 체크 해봅시다. 먼저 강백신이라고 하는 자를 지금 주목해야 됩니다. 강백신이 누구냐? 지금은 대구 고검에 가 있는데 원래 이재명 사건을 맡아서 했던 자입니다. 그 자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를 지금 그 전에 그 어미준이라고 부천지청장 했던 자 함께 탄핵을 하려고 했어요. 탄핵 대상으로 딱 삼고 이 자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12월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2월 11일 날 날짜를 잡았는데 윤석열이가 12월 3일 날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청문회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탄핵이 안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탄핵을 시켰을 것인데 바로 이 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봅시다.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 수사와 1심에서 증언한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검사한테 들은 거라고 합니다. 우리 강백신 검사가 그런 얘기 전했습니까? 남욱에게? 지난 금요일 날 뭐 그런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는 보도는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본인이 거기 대장동의 부장검사 아닙니까? 이 사건에. 공판팀에서 그 부분은 지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러면은 증인은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입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검사가 그 말을 남욱에게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검사의 진술 조작입니다. 본인이 안 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날 남욱이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맞아보세요. 강백신 검사가 증인이 안 한 겁니까? 남욱 진술 부분에는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하십시오.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 보니까 배 잘 가르게 생겼는데 강백신이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맥락을 읽어보면요. 이거 명백한 어떤 기획의 냄새가 나요. 이것도. 전국의 검사들이 무슨 검란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기획의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이 처음 났을 때요. 1심 판결이 났을 때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했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열어놨다고 평가를 했어요. 이 판결 잘못됐다고 들끓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소라는 건 뭐예요? 이 판결이 잘못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조용했다가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 하니까 난리예요. 근데 그 항소를 안 한 게 서울중앙지검장이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었다면 이게 정말 중차대하고 정말 이게 정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본인이 할 수 있어요. 대검 지시나 뭐 법무부 지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본인이 결재권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했을 때 무슨 처벌받거나 징계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몇 시간 동안 회의해가지고 결국에 안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이걸 마치 뭐 위에서 압박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검찰 수뇌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압박을 넣어가지고 이걸 항소를 안 하게 한다고 칩시다. 그럴 이유도 없는 사건이지만 그러면 검사한테 완전 약점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검찰한테. 이 검찰은 적대 세력인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서가지고 나 사실 이런 지시 받았다. 이런 압박 받았다. 얘기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거 아니에요. 저 검찰개혁도 물 건너가는 거고. 그런 짓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7천억짜리 배임범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근데 이번 사건에서 특경법상 배임 7천억짜리가 인정이 안 되니까 이거
유동규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7천억짜리 범죄범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정치적 빌드업이 안 되다 보니까 신경질 나는 거지. 법리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으면 퇴임 이후에 재판하면서 다시 재판 이어가면서 다시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별개의 재판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무슨 뭐 절대적으로 대법원 판결처럼 영향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똥물을 튀기고 싶은 이 타이밍에 못하게 됐다는 거에 대한 한탄인 거예요. 그렇죠. 네. 강백신이는요. 지금 이제 그 이번 인사로 대구 고급에 가가지고 저렇게 이제 곧 옷벗을 처지에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내란이 성공했으면 검찰총장 했을 자입니다. 완전 윤석열 꼬붕이에요. 이 자를 쭉 찾아보면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그거 공소유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에 파견돼서 공판 2팀장으로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장으로 김용 압수수색 지휘하고 뭐 이랬던 자예요. 아주 윤석열 시키는 것만 다 하명 수사 담당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에게 억울한 정치적 누명을 씌웠다라는 지금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뭔가 정의로워서 항명을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을 비롯한 정치 검사들의 잘못된 행태가 낱낱이 두려워할 것 같으니까 본인들이 마치 권력에 맞서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전형적인 나쁜 수법인데요. 지금 검사들이 그동안 권력에 맞서서 제대로 일을 했으면 국민들이 아 그런가 본다 했는데 김건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한테 휴대전화 그냥 갖다 바치고 가서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가 잘 알아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커피하고 샌드위치까지 사다 줬다면서 굽신굽신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해서 풀려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표적을 삼고 조작 기소한 것이 점점 드러날 것 같으니까 굉장히 나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것을 검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게 검찰 전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부 친윤 검사들의 정치 질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소 포기하면 막 이게 이제 불리해지고 야 이재명 살리려고 항소 포기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걸 가리켜서 참 자기가 지금 어디로 빠져드는지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그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래 합시다. 국정조사 합시다. 특검도 좋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수사가 시작이 됐는지 그걸 한번 밝혀내 봅시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뭐가 옳은지 항소 포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왜 항소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자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자고. 들어보세요. 강백신 검사는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강백신 검사 방식대로 한번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고자 제안합니다.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봅시다.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봅시다. 정치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이제 제껴에 제가 빠지게 생긴 거죠. 아니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면 북날라 뽕따님 검찰의 전략은 항소 포기하고 이슈화시켜서 정성호 장관하고 우리 젠프를 엮으려는 수작입니다. 그러면서 슈퍼챗 함께 보내주셨는데 뭐 그렇게 수작을 부린들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야말로 외통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럴까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검찰이 외통수에 걸릴까 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진흙탕을 냈는데 1심 재판 결과 나오고 보니까 이제 흙탕이 쭉 가라앉은 거예요. 맑은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불안하겠죠. 자기들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앞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별건 기소 문제 1심 재판부가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배임액도 사실 배임 혐의도 인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배임 횡령액도.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검사들이 자기가 그동안에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던 건 다 가리고 난 다음에 그거 봐라, 그거 봐. 이재명 대통령 결국은 재판 그거 나중에 안 받으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막 흙탕물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일종의 무기 삼고 여론을 조작을 하거나 여론을 조성을 하면 수사권도 그대로 갖고 가고 검찰개혁 당신들이 우리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정치적 계산까지 하고 저는 반발하고 있다고 봐요. 이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고요. 전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군대보다 총든 군대, 미사일 대포 갖고 있는 군대보다 검사가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은요, 계엄 상황에서도 대령급들은 다른 행동을 했어요. 한강 넘어가지 마. 성관이 들어가가지고 하지 말고, 심지어 방첩사 대령조차 야 들어가지 마. 저 편의점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놀아. 이렇게 했어요. 그 군에서 사령관이 지시를 내리는데 이건 부당한 짓이니까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시민들이 막았기 때문에 계엄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거예요. 총성 울리지 않고. 그럼 우리나라 검사들은 계엄 상황을 다 봤잖아요. 부당한 지시는 어겨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진짜 정의롭고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소장 들고 권한대행한테 검찰총장 대행한테 연락 오길 기다리시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연락 오길 기다리시고, 바들바들 그 추위에 떨면서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접수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 배포도 없이 깜냥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때 적당히 단물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그 앞에서 벌벌벌 떨었던 인간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정의로운 척하면서 그 앞에 가가지고 행동도 못하고 이러는 자들이 무슨 지금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하고 재판을 제대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한 가지만 더 짚어봅시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항소를 포기하면서 부정이익들 다 환수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뭐 저자들을 완전 놓았다 그러면서 한동훈이는 심지어 남욱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있으면은 1년에 2억씩 하루에 2억씩 번다든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팩트 체크 한번 해봅시다. 강수영 변호사님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선동이에요, 저건. 왜 제가 선동이에요 얘기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7천억이라는 배임의 계산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7천억인지 난 도저히 검사들 너네들이 낸 의견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계산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의 논리는 일종의 순환 논리인데요. 검사가 조사해봤더니 우리가 봤더니 배임액이 7천억이야. 그럼 팩트예요, 그냥 그건. 7천억이 팩트인데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7천억이 날아가 버렸네? 어떡하지? 저들은 7천억 벌어버렸네? 아니, 계산이 틀렸다고 지적하는데 이 계산이 맞는 걸 전제로 계속 법원을 욕한다니까요? 이런 무식한 순환 논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얘기를 한 것이 배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법인 뭐 회사에서 통장에서 횡령한 거는 계좌의 액수가 찍히기 때문에 횡령액이 나오죠. 근데 배임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장래에 얼마가 있었는데 허접하게 배신 행위를 하는 바람에 이익을 조금밖에 못 얻었으니까 원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의 차이가 배임액이라고 계산하는 건데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는 건 정말 장래적 개념이잖아요.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검사가 7천억이라고 와 크게 만드니까 그게 뭐야 도대체. 판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억에서 2,000억 사이는 될 것 같다. 근데 7,000억은 뭐야? 지네들이 증거 잘못 내고, 근데 그걸 왜 잘못 냈을까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선 형국에서 7,000억짜리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후과를 쳐맞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하고 항소가 안 했다고 뭐라 하고, 아니 법원한테 욕을 하라고. 법원한테는 찌소리도 못하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야말로 선동이죠. 지금 한동훈이 깨갱하고 장동혁한테 밀려가지고 한때는 내가 저거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가 틈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 이거 잘하면은 내가 좀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막 요즘에 이제 막 그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왜 거기 프로에 나왔는지 저도 지금
뭐 짐작은 갑니다만 그건 뭐 큰 문제 아니니까 넘어가고 거기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선동을 했어요. 한동훈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는 이런 사건에서 예. 어떤 검사가 이런 수천억 배임에서 몇백억만 인정되고 뇌물 무죄나고 예. 이런 사건에서 항소 포기하겠다고 했다면 법조에 상식 있는 사람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첫째, 이 새끼 돈 먹었다. 둘째, 이 검사. 예. 이 새끼 백 받았다. 대표님? 셋째, 예. 미쳤다. 예.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결정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한이라고 했죠. 예. 말장난입니다. 이거는 뭐 계엄령이 계몽령이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한다든가 새벽 배송을 추심야 배송이라고 하는 식의 말장난이에요. 왜냐? 예. 모든 항소를 0으로 만들려 하나라도 한 게 아니잖아요. 제한한 게 아니라 예. 아예 못하게 했잖아요. 그 보도를 보면 김만배에 대해서라도 항소하게 해달라. 검사들이 이랬다는데요. 그것도 못하게 했잖아요. 이게 무슨 제한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지금 저런 얘기를 쭉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놈은 아직도 저자는 아직도 내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딱 금방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는 비번이나 풀어라.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계속하면 할수록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군요. 2부에서 주블리의 손자병법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님과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항명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부 함께해 주신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강수영 변호사님 세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